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사흘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실종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수색은 주로 경찰에서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지금 혹시 동원 인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쯤 투입됐는지 알아보시고요. 예. 이게 지금 500명이 이틀 하는 것보다는 1000명이 하루 하는 게 좀 번잡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 현재 281명, 소방 28명을 동원했는데 너무 적은 것 최대한 같네요. 네. 더 동원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원해서 예. 그 주황산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예, 예. 네, 전부 다 착시 뒤져보도록 하십시오. 예,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나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 국가 채무, 그러니까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오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이런 대외 위기 속에서도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은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역사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강인한 재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 안전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은 시작됩니다. 부정한 결탁과 짬짬이 반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든 민생의 손톱 및 가시 같은 것들을 남김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 통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이전에 구체적 사례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죠. 교복폭리라든지 또 계곡 불법 시설 정비 문제나 또는 비서실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휴게소 카르텔 문제, 또 부동산 짬짬이 같은 그간 지적된 일상 속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분야, 실물 분야의 여러 문제들도 우리가 시정해가고 있는데 이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디 언론 보도해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체 채무자들
연체된 가입자들 채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있나 본데 그게 아직도 그걸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요? 근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그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뭐 몇백억도 아니고 뭐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던데 그거 금융위원회 소관인가요? 그거 파악하고 있었어요? 네. 좀 이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대책이 뭔지 네. 파악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오늘 국무회의 방에 올려봤었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게 이런 기사도 있던데 뭐 50만 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더라. 이거 명백하게 이자 제한 보유 아니죠? 우리 법무장관이 맞죠? 이게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또는 뭐 대체 상품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무효인데다가 처벌될 사안이죠, 이거. 네. 원금 안 갚아도 되죠. 네, 지금 뭐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연간으로 따져서 수수료 뭐 명목을 불문하고 여하튼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계약은. 네, 법률 개정으로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봐요. 이거 처벌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찰에서든 이런 것도 좀 단속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 잔인한 짓입니까 이게? 이게 주로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거든요. 30만 원 빌리고 뭐 몇 달 후에 100만 원 갚고 실제로는 30만 원 더 받고 빚을 300만 원으로 치고 막 이런 짓 하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안 띌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게 하십시오. 예. 네. 예, 철저하게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행안부 계곡 정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저 보고서에 보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발각된 불법 시설 뭐 부당 용도 변경 사례가 72,650건. 네, 72,640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직 다 끝나질 아직도 안 않았어요. 끝났고. 예, 더 마저 지금 한 70만 건 정도의 그 항공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내대로 뒤지면 한 10만 건은 넘어가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10%에서 15% 정도가 불법 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아마 8만 5천 건. 1만 5천 건. 딱 100배네요. 처음 초기 첫날 보고 있던 거에. 예, 실상 이러니까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게 정말 정부 수립 이래 계속 방치돼 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뭐 지금 갑자기 왜 이러냐 이렇게 항의도 할 텐데 오래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적폐라고 그러죠. 예, 적폐. 쌓여 있는 오래 쌓인 폐습. 예, 적폐. 국공유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네. 그렇죠.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 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죠. 바가지 씌우고.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지원할 건 좀 지원도 좀 하고 네, 예산 협조할 때는 제가 전에 그 정리할 때 이렇게 선택 여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경우 안에서 정부가 나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하면은 뭐 철거도 도와주고 또 나중에 복구도 도와주고 네, 또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지원도 해주고 예를 들면 주변에 편의 시설을 갖춰주거나 공공 시설을 갖춰주고 주차장이나 뭐 아니면 탐방로 또 계단 뭐 이런 화장실 이런 공공 시설도 갖춰주고 다 지원해주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버틴다고 하면
강제 철거를 당연히 하고 철거 비용도 물리고 형사처벌도 하고 지원도 없고 뭐 금융과 같은 시설 협조도 없다. 둘 중에 좀 선택해서 하게 하면 되게 다 스스로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걸 일일이 다 정부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철거하고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요. 제가 언제 얘기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그 사실 공공이 해야 될 공공시설에 준하는 거를 민간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경북 어디에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어민들이 무슨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인데 예, 예. 그걸 개인이 돈을 내게 해서 했으면은 그걸 공공이 돈을 내고 좀 뭔가 합법화해주고 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시켰다 그러면서 그걸 철거하겠다고 해가 너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예. 그 잘못된 접근한 네,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공공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공공이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 원래 공공이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대신 시켜놓고 이제는 대통령이 시켜서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해라. 그게 무책임의 극치죠.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완전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라면 그게 철거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들이 대신한 거를 부셔버리겠다. 이게 뭔 짓입니까? 행패지 이게. 다만 이 개인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홍수에 취약한 시설 뭐 그런 건 보완을 해야 예, 되겠죠. 보완해서 근데 하도록. 제가 지적하는 거는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법이니까 무조건 철거. 그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너네 부셔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용이 약간 저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하여튼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잘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일종의 그 예외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일선에 맡겨놓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들든지 해서 판단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이렇게 합법화를 해주세요. 원래 있는 불법 시설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걸 필요한 경우는 뭐 일부 지원 보조를 하고 소유권을 포기시키고 정부가 취득한 다음에 거기다 일부 보완 시설을 하고 하면 돼요. 포기각서 받고. 네,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름에 그 행락철 오기 전에 좀 우리 국민들께서 여름을 보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중요도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 금융위원회는 한번 아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어떻게? 예.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 이거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도약 기금 지금 만들어서 네. 예, 재기 지원하고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2,753개 중에 2,736개, 99.4%가 협약에 가입해서 지금 채권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심 중단시키고 소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이런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카드 대란 사태 때 그때 만든 거였는데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여기도 들어와라.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협박 강요한다고 비판 기사까지 날 정도로 억지로 하면 또 나중에 저 직권남용이니 뭐니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 해명 자료 내고 이건 효율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유는 이게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암만 해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 기구에 아예 주주들, 주인들 아예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 해서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 그거를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 뭐 개인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죠. 뭐 돈놀이하는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죠? 그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가 있죠. 정도가 그 기업들이 요즘 도덕 경영, 윤리 경영 한다고 뭐 ESG니 뭐 이런 걸 사실은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이건 결국 법이란 국민적 합의인데 나는 그 카드 사태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20, 30년 지나지 않았나? 네, 2002년, 2003년입니다. 20몇 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 회사든 무슨 뭐 이 회사들은 다 정부의 돈 지원 다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원도 네, 받았죠. 지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가지고 뭐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이나 국민적 합의인데 이게 국민 정서로 그거 뭐 죽을 때까지 막 10배, 20배 늘어나서 막 끝에까지 다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사실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뭔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네. 이거 억지로 시키면 또 뭐 나중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말씀하신 주제 말씀 일부 지금 기관들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이 그걸 매각하겠다 넘겨서 지금 보도자료 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도약 기금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7년 이상 이렇게 장기 연체된 거를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 그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고 사회적으로 정상 경제 생활도 못 하고 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재기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경제 사회로 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마 기본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참여를 할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그 종정 협상안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견이 노정되고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답변에 대해서 전적으로 용납 불가하다. 쓰레기 같은 제안이다. 이것은 약한 휴전이다. 이런 등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공격 재개 움직임까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자기들은 영내 전쟁 종식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또 공격한다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강경한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이게 자료를 다 봤을 테니까요. 네. 간략하게 요약해서 네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전에도 네. 국무회의를 3시간 빠지겠다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국제 유가는 지금 WTI가 어제 99불에서 오늘 98불 20센트로 오히려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104불 어제 104불 70센트에서 104불 30센트로 보합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1,470원대를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5월 10일까지 43.7%를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월 중에 저희들 수출이 작년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이태리를 제꼈다고 하나요? 하여튼 제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3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제낀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이런 국가들을 추월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드 매출액도 4월 달에는 다소 둔화가 돼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5월 달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동행 세일을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다시 확대하는 그런 경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물가는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높은 수준입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대비했을 때 물가가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2.2%였는데 OECD 평균이 4%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도 OECD 평균이 8.1%였는데 저희들은 5.2%. 미국은 석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2.5%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1차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국민 여러분들께 지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는 영화 관람금도 6,000원 할인하는 등의 어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매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압수 또는 몰수 등 현재 가능한 조치는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그다음에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전법 개정을 착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육개사 4,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닭고기, 돼지고기가 높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인 지원 그리고 할당 관세 등을 통해서 수입도 해서 최대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화물 자동차 5만 분 차가 되겠습니다. 버스 한 2만, 택시 한 9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종전에는 1961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셨는데 이번에 2,100원까지 올려서 1,700원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한 70% 하면 최대 280원까지 리터당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 개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5월 중에 조속히 시행을 해서 경유 가격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지금 5월 평시 수준의 90%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수급 여건을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의료 용품, 생필품, 핵심 산업에 대해서 우선 배분해서 품목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물가 공급망 관리에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구가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부 전체가 발군했어요. 정말 열심히들 잘해가지고 지금 1분기 성장률도 아주 높게 나왔다. 네, 1.7%입니다. 네. 예측보다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0.9%였는데 작년 1분기가 마이너스 0%대 정도. 아니 0.9였지 0.9%. 아 1분기 예. 1분기. 어쨌든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하나 저기 참고로 네. 제낀 게 아니고 제쳤다. 제낀 거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쳤다. 예, 제쳤다.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거치세요. 이게 경상도 말이 쓰는가. 제쳤다. 예. 들어가자 아마 제낀다. 그래서 많이 제껴 주세요 앞으로도. 네, 하여튼 선진국 자주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 휴전 상황에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응 경과입니다.
민간이 함께 구축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유는 예년 대비 90% 수준, 나프타는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가동률도 평시에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망 역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축유의 수합제도 그리고 추경을 통해 조기에 확보한 재원을 통한 나프타 제체 물량 확보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제조적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확보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물량 수급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필수 분야 원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4월 하순부터는 산업 공급망도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사기, 조선 바이오 같은 핵심 산업, 농업용 비닐 포장재 등 이런 전반적인 우려가 됐던 분야에서도 공급망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최고 가격제가 물가 부담, 민생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결하였으며 최고 가격제가 3월 달에는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수준의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도 5월 8일 94개소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착한 주유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도 많고 주유소들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해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착한 주유소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업들의 물량 확보 노력과 내수 우선 공급 기조가 유지되면서 비축유 수합제도, 각종 지원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정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중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회계, 석유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기를 통해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단순한 원료를 넘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원료라는 점들을 체감하였습니다. 자원안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 지역과 수송 항로 다변화를 지원하고 정유사들의 비중동산 원유도 처리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기 사항에 보다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 시설 증설과 비축유 유종 다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의무 비축, 국제 공동 비축, 해외 자원 개발 등 수급 관리 체계 전반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원유 도입은 지금 90% 가까이 된다. 보니까 저 보고서 보니까 87%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네. 앞으로 또 더 개선될 것 같나요? 아니면 어쨌든 약 87%뭐 이러면 여전히 약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상황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5월달, 6월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은 발빠르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지원을 통해서 적시에 대응해서 5월, 6월이 굉장히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저희들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석유 최고 가격 있잖아요. 또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던데 저는 동의 못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왜 국제 원유가가 내렸는데 석유 최고 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 하던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긴 하죠. 지금 어쨌든 석유류 정제유 가격을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만약에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라면 지금쯤 얼마 정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 2,500원, 2,700원 정도. 2,500 내지 2,700. 제가 조금 지난주에 대충. 미국 다녀왔더니 원유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기름값이 2불대에서 4불대로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하부는 갤런당이죠. 그러면 리터당 얼마 정도예요? 리터당 거의 한 2배쯤 올랐다 그 말이지. 예, 지금 말하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다른 나라들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에서 또 다른 부처들도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실제로 정제유 가격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 부담이 꽤 되겠죠. 네. 나중에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왜 자꾸 기름값이 매일 1원씩 오르냐? 그런데 그건 사실 부당한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었으면 대개 한 2,500, 600 정도 갔을 거다. 그 착한 주유소는 저번에 산업부 장관 안 계실 때 차관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덕분에 착한 주유소에 대한 인기가 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차관께서 살신성인 하셨군요. 네. 네, 금융위에서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경우 종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모멘텀 지속, 견고한 기업 실적 전망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7,82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기 참석하기 전에 봤더니 한 7,92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시가총액을 보시면 두 번째 작은 글씨인데요. 그 5월 11일 기준으로 7,088조에서 사상 처음으로 7,000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인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 2,594조였는데 한 2.7배가 1년도 안 된 사이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님이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시총 순위로는 7위인데 어제까지 기준을 다시 한번 재집계를 하면 아직 블룸버그에서 공식 기가 안 나왔는데 6위가 대만인데 아마 대만을 제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준말 하잖아요. 이거 제끼는 게 아니고 제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채권 시장은 주요국 금리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는 중동 협상 진행 상황 및 유가 흐름에 연동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대응은 현장 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 대상으로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6.7조 원이 집행이 되었고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 기업 등 대상 약 23.2조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납사 지원을 위한 여천 NCC 수입 신용장 한도 상향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국민 체감형 상생금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차량 오부제 할인 특약 같은 경우 가입 신청이 개시되었고 주유특화 카드 혜택 확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할부 원금 만기 연장도 계속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4.6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 부문에서 리스크 관리와 민생 실물 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뭐 지적할 게 없네. 다음 하시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9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서 5월 1주까지 복지 위기가구 6만 7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하여서 2만 7천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도 1만 2천여 명을 조사해서 5,800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도 행안부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사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은 신청 기간 중에 91.2%가 신청을 했으며 미신청자는 2차 기간 중에 추가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에서 신속한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해서 시행 중이고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도 항공 운송업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 제품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이 20% 전후로 인상이 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산업부와 협업해서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5월에도 평시 수준의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어서 생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혈액투석 등 필수 의료기관 주사기 한 라인도 가동 중에 있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희귀질환자들의 필수 의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대면 직배송 체계도 운영 중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 질환과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학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제품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캠페인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내 금융위는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현재 7천조 원을 좀 넘었는데 주식시장 평가액이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취임 전에 2,400조? 6월 2일 기준으로는 2,594조. 2,600조. 네. 그러면 대개 한 4,400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게 늘어난 거는 기존의 저평가가 개선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적 개선된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평가를 개선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낮게 평가받아서 사실 억울하게 재산이 줄어들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조금 그게 늘어난 거죠. 이거는 사실 국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이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하여튼 전에 정책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융 분야의 이 비정상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상식적인 금융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시장 질서 정상화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평가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전에는 뭐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PER이 뭐 한 20몇 이렇게 될 때도 우리는 뭐 8, 9, 뭐 좀 높아봐야 10, 12 이 정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저평가 받았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정상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걸 사실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의 시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의 시장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다른 나라들의 그 부족함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선진 그 자본시장으로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걸 하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무슨 뭐 몇 년에 고갈되네, 무슨 구조개혁을 해야 되네 이렇게 막 온 국민들이 나서 다투다가 이제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잖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억울한 저평가 상황을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큰 좀 역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가 목적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그쪽 구현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시죠. 다음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외교부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거나 타결되는 모두의 경우에 대비해서 에너지 수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등의 특사를 파견해서 향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에 한국에 대한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 최우선 배정 의사를 확인했고, 또 인프라 피해 복구 사업, 또 신규 인프라 에너지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호 관련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즉 지난 일요일 저녁에 그 유관국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5월 8일 현장 조사를 통해서 5월 4일에 미상의 비행체 2대가 남호를 2차례 타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남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들에게 분명히 밝혔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들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들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또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외교부 발표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니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여기 미국 갔다 온다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협의 진척도 꽤 된 것 같고 수고 많으셨어요. 어쨌든 대미 관계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정말 역할을 크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뭔 사무소를 만들기로 예? 무슨 사무소를 센터를 만들기로 마스카 사무소. 사무소를 만들기로. 근데 뭐 잘하셨는데, 그 외교부나 또는 안보실하고 좀 구체적 내용들을 사전에 좀 협의도 좀 하시고요. 뭐 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더 하시고, 그 앞으로 운영도 이게 외교 분야는 이게 꼭 산업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또 안보 측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막 걸려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좀 미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사안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총리도 잘하고 계시고 각 부처도 다들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데요. 하여튼 이 부처의 칸을 넘는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때 그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좀 미리미리 조정을 안 해놓으면 이 총리님한테 그 업무 하중이 넘어오고, 또 심하게는 저한테까지 그게 넘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나서서 이거 조정하고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가끔씩 생겨요. 많지는 않은데, 그거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좀 다들 좀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 뭐 자기 일만 막 하다 보니까 빠지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다른 부처에 관계된 업무들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조정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부처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교육부 장관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뭐 지금 간략하게 하십시오. 네,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압축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복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60%가 넘는 학교에서 생활복을 도입한 이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전체 품목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셔츠, 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복비를 평균 3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 원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요 브랜드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가 제한돼서 시장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구성의 합리화와 가격 기준 정비 그리고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교복 가격 안정화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서 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해서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생산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해서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별 교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와 협력해서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교복 가격 안정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저 말씀하시고 이해하시죠. 네. 예. 공정위 교육 담합 관련해서 지금 처리 중인 사건하고 그 조치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교복 가격 문제가 제기돼서 교복 입찰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제조사,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2차례 실시했고요. 그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신속히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건 조치한 사례로 광주 지역 27개 대리점 담합 사건에 대해서 대리점당 약 1천만 원 가량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방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로 47건 가량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사건들이 영세한 대리점들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고요. 영세한 업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작지는 않지만 작지 않은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재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당 1,000만 원 가량인데 작지는 않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시 되고 있어서 일단 제재 수준을 이것보다는 높여야지 이런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방 조치로 이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우선은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복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서 실시간으로 저희 공정위에 담합 예방 담합 그 디텍트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담합 징후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후가 감시되면은 확인되면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교복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법 준수를 당부하고 기존의 신학기에만 운영하던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교복 시장의 규제적 특성을 지금 살펴보는 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과제 진행이 완료되면은 개선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고 수고하셨고요. 이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이것도 적폐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학부모들이 다 알거든요. 이게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앞으로 내년 지금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일단 담합 규제는 그 1,000만 원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그냥 처음에 너무 이때까지 맨날 해오던 거를 하면은 뭐 망한다 소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아주 기업들 하듯이 네. 세게 예. 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한 1,000만 원이 부당이익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현저히 초과해야 된다고. 예, 부당이득 하면은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육부나 이런 데 어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교복은 이제 교육청별로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있는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네. 교육청에 있는 거 다 모으면 되잖아요. 모아가지고 교육부에서 전국의 교복 상황 가격 뭐 이런 거를 공지를 해주면 어때요? 비교할 게.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그 우리가 지급하는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거 안 돼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교복이 이게 사실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긴 한데 교복 하는데 이만큼 드는구나. 동복, 하복, 뭐 셔츠에 뭐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는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했거든요. 했더니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그게 아닌가 뭐 체육복 또 무슨 복 한 벌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규제를 해도 그 외의 걸 또 해버린다니까요. 금액 규제는 별로 그럴 것 같고 요 안에서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한다는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보시고요. 네. 제가 보기엔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무슨 중학교는 뭐 했는데 얼마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네. 요 옷 하나 얼마, 요 스카프 얼마, 셔츠 얼마, 뭐 바지 얼마, 치마 얼마 이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그렇게 있는데 그대로 공제가 쭉 비교할 수 있게.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아주 사소한 사례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게 너무 많죠. 네. 다음은 예방중심 개인정보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양육가구 또 노인 돌봄 가구의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제도의 미비점을 현장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신청 주의에 대한 개선과 또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굴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사용량을 등의 생활위기 변수 정보를 활용하고 AI 발굴 모형의 정확도도 높이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 발굴된 가구 또 중첩돼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보편급여는 연령 등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해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와 탈락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 장애인 등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했을 때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초 방문 시에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생활물품 세트를 지원하여 상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가구에 대한 소득, 돌봄,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산정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부모나 조선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아동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아동과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함께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공동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양육자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시에 양형을 고려하고 또 체포 구속 시에도 아동 보호 조치를 의뢰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의 아동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단기 보호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 예방센터가 개입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현장 복지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직권 신청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직권 신청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뭐 당연하게 맞는 일이긴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가 법률 체계라고 하는 게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되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그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국가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회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법률 하나 통과하려고 그러면 무슨 별거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링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그 너무 다 입법으로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꼭 법률의 위임이 직접 위임이 필요하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사해가지고 혜택 주겠다는데 그거를 꼭 법률에 물론 조사하면 내가 혹시 침해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임이라고 하는 게 아예 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꼭 그 국회 입법을 해야 되냐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과거에 전 정부들은 법률에 반해가지고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지금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지금 정비 중입니다. 네. 그것도 다 유효하다고 했지 그 무효라고 한 경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자는 건 아니고 법률에 반해서 정말로 무슨 뭐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커요. 그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되고. 예, 네. 웬만한 거는 각 부처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처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주더라도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 법제처에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령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네요. 일을 쉽고 일이 되게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네.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예방 중심 개인 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로의 전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규모가 크고 회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실질적인 위험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추진 방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비용보다 사고 후에 부담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계산이 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반복 사고에는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어 9월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신 매출액 산정 기준의 경우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액인데 앞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액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이나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92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을 해서 개인정보 안전 조치가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정 최소 기준을 넘어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하거나 실효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위험에 비례하는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분야는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영세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사고 위험이 큰 분야는 정기 또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개선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 취약성이 큰 상조회사나 고객 상담센터, 민감 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결혼정보업체를 점검 중입니다. 또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에듀테크 분야도 교육부와 함께 다음 주부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슈퍼앱 5개 기업과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3개 사업자를 사전 실태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개인정보 처리가 복잡해져서 서비스가 나온 뒤에는 침해를 인지하기도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라고 하는 즉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인데요. 이 원칙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또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이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협조 요청드렸던 공공 시스템 긴급 실태 점검이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스템에서 10년 이상 보안 패치를 하지 않거나 모의 해킹과 같은 취약점 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전담 인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경우는 전담 인력이 0.3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담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부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보호 역량도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내 정보가 털렸는데 내가 받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집단 소송의 도입과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출 사고 시에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도 유출 기관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패턴처럼 이용자를 속여서 개인정보 수정이나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SNS나 웹상에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신속하게 탐지, 삭제하고 유포자는 수사기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습니다. 부처에게 요청드리는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처 매우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소관 분야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위도 점검 도구를 배포하고 각 부처에서 말씀 주시면 합동 점검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엄정한 사후 책임에 더해서 사전 예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저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각 부처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체크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협조 네. 요청할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가끔씩 불시 점검도 좀 하세요. 담당자가 있는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네. 특히 앞으로 이게 소위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이 되면 데이터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 사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악용이 되거나 유출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중요성을 아직 다들 체감을 잘 못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네. 아직은 이제 여러 기업이나 또 기관에서도 그런 아직 인식이 좀 저조한 측면들이 위원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뚜기처럼 이 부처 저 부처 뛰어다니면서 체크하세요. 네, 대통령 기획처 장관입니다. 관련된 이제 인력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살펴봤더니 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이 이제 평균 1.9명인데 이 개인정보 보호만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더구나 재직 기간을 봤더니 그러니까 1년 미만이 34.2%, 2년 미만이 56.3%니까 대부분이 그냥 잠깐 근무하다 또 이동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이 있어서 기획처도 각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요를 좀 충분히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도 적극 좀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청도 사실은 여기 관련이 좀 있는데 데이터청 어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데이터청도 지금 이 데이터청이 지금 통계청을 이제 확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통계 업무에 좀 중심이 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데이터처로 만든 이유는 데이터 관리의 비중을 통계보다 더 키우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이름도 그래 바꾸고 부처의 위상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 관리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위원회하고 데이터처는 좀 더 다르니까 집행부서고 그 집행부서가 어떻게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업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활용할 건지 등등도 주도해서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주로 보안보다는 활용에 중점이 가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처청의 데이터 개인정보 담당자와 사실은 데이터 담당은 거의 유사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현재 그 개인정보 담당하고 그리고 정보보호 담당, 즉 보안 담당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큰 조직 같은 네. 경우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활용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사실 활용과 보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각 부처청의 이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순환보직으로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실제 일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데이터처에서 고민을 좀 하든지 각 부처청이야 사실은 온갖 일 중에 하나라서 그냥 순환보직 하다가 왔다가 그냥 업무 파악하다가 또 다른 업무로 가버리거나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데이터처도 하시고 이거는 행안부도 좀 저희 행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 관리는 각 부처에서 CDO, Chief Data Officer를 각 부처의 차관이 담당. 그 차관의 사실 그게 그냥 일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앞으로 차관의 업무에는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뭐 전담관들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CPO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서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51개 부처 96명을 보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인력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뭔 일만 생기면 자꾸 인력 증원 해가지고 전담 인력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끝이 없고요. 기존 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종 데이터 관리 책임자 CDO는 누구예요? 네, 데이터처장입니다. 데이터처장이에요? 네. 근데 데이터처장이 그 장관들보다 직급이 좀 낮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는 설이 있던데.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업무는 업무지.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관리하는 인력을 당연히 그 각 부처마다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각 부처가 소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AI 시대의 데이터는 AI용 데이터로 이전에 있던 행정자료나 정책 자료를 AI용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위한 지금 선도 모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도 모델을 하나를 잡고 그걸 각 부처에 확산시켜서 각 부처의 AI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때 그때 각 부처의 CDO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면 곧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총리, 사실 과기부의 이 데이터 문제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데이터가 그 AI의 핵심이고 사실 이 부분에서 데이터처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쪽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사전에 이제 점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해킹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고 최근에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굉장히 어떤 공격과 방어에서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떤 체계를 완전 무력화시킬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징벌적 과징금을 때리고 뭐 이런 저희가 기존에도 정보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ISMS, IMSP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들이 이 인증 체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가 지금은 이제 이런 관리 체계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사전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이 정보보호 체계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과기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네, 하세요. 네, 저희 개인정보위와 데이터처와 잘 협업해서 잘. 이게 지금 약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측면인데 뭐 어쩔 수 없는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건지 과기부 얘기일 것 같은데.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 통해서 지금 개보이나 데이터처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얘기만 하고 진척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좀 더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한 말씀만 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침해라는 부분이 사실 영역이 또 매우 큽니다. 이거는 이제 뭐 동의 없는 수집이라든지 목적의 사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관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엔 개인정보를 보호만 바라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활용의 다른 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그거를 활용을 전제로 해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개인정보가 아주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개인정보위가 그걸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 안전한 혁신이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같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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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기상청장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여름철 호우 폭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철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명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을 보면 70년대에 비해서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3.1배, 폭염 발생일은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의 93.5%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폭염 인명 피해의 69.4%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인명 피해 발생 집중도를 감안해서 재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호우 대책입니다. 평상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관리를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중대본 선제적 가동 등 총력 대응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인명 피해 예방의 핵심인 주민 대피 체계와 재난 정보 전달 체계는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통장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대피 지원단을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과 대피 조력 인원을 1대1로 매칭하는 한편 지하차도 침수심 통제 기준을 15cm에서 5cm로 조정하는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통제 및 대피 기준을 강화해서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 읍면동장 주도의 대피를 실시하고 민방위 사이렌 등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 지역과 시설의 점검, 정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08만 개의 빗물바지 점검과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내의 8,649km에 이르는 우수관로 준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작년 대비 448개소를 추가해서 모두 9,412개소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서 보다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입니다. 잠시 후 기상청에서 발표하겠지만 올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됩니다. 이렇게 기상특보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중대본 가동, 또 행안부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야외 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폭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대상을 신체, 경제, 사회적으로 3개 분야로 나누고 노인, 기저질환자, 사업장 근로자 등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취약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3만 8천 명을 활용해서 취약노인 예차를 촘촘히 하고 취약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19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기존 경로당 중심의 쉼터 운영에서 도서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확대 등 양식업 또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가뭄 상황은 생활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정상 공급 중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빗물바지 등
재우려 지역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 기관별 자료를 종합해서 6월 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기 시작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앞으로 5개월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보고하고 얘기하시죠. 네, 기후부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극한호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관련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핵심 대책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홍수 조절용 물그릇을 대폭 키웠습니다. 현재 홍수 조절 용량이 108억 톤 정도 되는데요. 10억 톤 정도를 늘려서 118억 톤까지 물그릇을 키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그릇을 키웠고요. 금강, 영산강 하구 쪽에서도 물그릇을 좀 키워서 전체 5.7억 톤의 물그릇을 키웠습니다. 수력발전댐과 양수발전댐에서도 사전 방류 등을 통해서 4.7억 톤을 키워서요. 총 10억 톤 정도의 물그릇을 키웠는데 이 규모가 최근에 한탄강 댐 3개 정도를 새로 건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4조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둘째, 도시 침수 예보 체계를 도입하고 강우 레이더 일원화 등을 통해서 홍수 예측력을 강화했습니다. 도시 침수 방지법이 새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서울시의 강남역이나 신대방역 일대의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서 침수주의보, 침수경보 체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도림천에는 지하 방수로를 새로 설치하고 강남역과 광화문 등의 대심도 비물 터널을 2030년까지 건설해서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상청과 기후부가 그동안 별도로 기상 레이더, 강우 레이더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기상청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앞으로 5년간 대략 174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홍수기에만 운영했던 레이더를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빗물 발지를 사전에 점검 청소하고 맨홀 18만 5천 개소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홍수 예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모의 훈련 등을 통해서 실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해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 행안부, 지방정부 등과 힘을 합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어서 기상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은 폭염, 열대야,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약 2~3배 늘었고요.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도 증가 추세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을 체감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철 기온은 역대 최고였고, 저기 있습니다. 최고였고 서울 등 대도시는 열대야가 40일 이상 발생하는 등 각종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철 강수량은 하위 19위로서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의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는 15회나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점점 강해지고 지역적 강수량 편차가 극심한 집중호우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위험기상 정례와 강도 증가에 따라 기상청 대응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극단적인 폭염과 호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현행 폭염주의보 경보인 2단계 특보 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명 위협 극단적 더위, 취약계층의 안전과 전력 사용량 급증, 야간 구운 경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근 20년 만에 폭염 특보 체계를 개편합니다. 우선 폭염 경보를 뛰어넘는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가 예상될 때 폭염 중대 경보를 신설하여 특별한 폭염에 특별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발표 기준은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을 최근 10년치 관측에 적용했을 때 특보구역 53%는 10년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폭염 중대 경보는 특별한 경고입니다. 좀 요약해서 합시다. 네.
올해 여름 기온도 평년 이상 높을 확률이 80~90%로 전망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대야가 발생하면 발생 사실과 과거 통계로 국민들께 알려드렸지만 온 여름부터는 예상될 때 미리 발표합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면 인체 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다음날 온열 질환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형적 영향과 도시화 효과, 발생 빈도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지역별로 기준을 차등화합니다. 대도시와 도서, 해안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 그 밖의 지역은 밤 최저 기온 25도가 될 때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를 발표합니다. 폭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기 위해서 다부처 R&D로 개발된 폭염 영향 예보를 특보 구역별로 보건, 농업, 축산 등 분야별로 제공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예상 시간대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인명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시간당 70mm 수준에서 발송하던 긴급 재난 문자를 시간당 100mm 수준의 극한호우가 나타나면 지방기상청이 관할 지역 읍면동 단위로 추가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즉각적인 대비와 대응을 유도하겠습니다. 호우 대응의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발생 가능성 정보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호우 가능성을 2~3일 전에 미리 알려 보다 먼저 더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올 여름은 예측 기반의 발생 가능성,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를 거쳐 실황 기반의 긴급 재난 문자까지 이어지는 5단계 대응 체계로 재난성 호우를 대응합니다. 다음은 특보 체계 개편과 맞춤형 방제 기상 정보 확대입니다. 특보 구역은 2004년 권역에서 시군 단위로 나눈 이후 22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현행 183개 육상특보구역 중 36개 구역을 세분화하여 235개 특보구역에 대해 기상특보를 운영합니다. 호우, 태풍, 폭염, 강풍 등 육상 9개 기상특보가 세분화된 특보구역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제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기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방제기상 플랫폼은 분야별로 맞춤형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요. 방제 대응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호흡으로서 현재 46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특화 페이지도 제공하고 지역별 위험기상 상황을 지방정부 재난 담당자가 맞춤형으로 매눈 선정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 항공 분야입니다.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해 해양 기상 정보는 영역과 예측 기간 시간을 확대하여 대해구와 소해구별로 제공하며 헬기 등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저고도 항공기 지원을 위해 모바일 버전으로 항공기상 정보 앱도 추가로 개발하여 환영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헬기 이착륙 지점 및 응급 환자 인계 지점, 헬기 운항용 기상 관측 자료 연계 등을 지원 협력해 주신 관계 부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청은 국민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올 여름 새롭게 준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상가족 모두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숨 막히죠? 네, 애썼습니다. 일단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 재난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주로 오늘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도 뭐 준비된 대로 잘 시행해 주시고요. 우리 그 환경부, 기후부는 강남역, 신대방역 이게 도심 침수 현상이잖아요. 네. 그럼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 부족입니까?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곧바로 비가 많이 오면 대심도 터널로 물을 빼거나 아니면 대형 저류조 같은 걸 만들어서 일시 저류했다가 빼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도 그 방식으로 우수관 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 관로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대략 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침수가 심한 지역부터 그거를 하수 관로를 바꾸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수 관로도 바꾸고 아주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 그거는 이제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대심도 터널 공사를? 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강남 이런 데는
재산 세수도 상당히 커서 네. 재정 여력은 있을 텐데 좀 신속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속도를 더 붙여서 네, 완료 시기를 이게 당기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네, 광화문하고 강남이 좀 취약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뭐 약간 이건 지나간 얘기인데 소양강에 붕어가 많이 죽는다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소양강 위쪽에 녹조가 위쪽에 끼고 있는데요. 원인 모르게 붕어들이 양구하고 대량 인제- 폐사한다던데. 양구하고 인제 쪽에서 그 여름에 이제 저 돼지똥하고 소똥 또 그리고 거기서 농약 친 물이 올해 저기 강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혹시 분석은 혹시 해보셨어요? 그 최근 거는 좀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이 폐사하는 모양인데 원인을 모른다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올해 강수량이 좀 부족한 편인가요? 예년 수준으로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넓혀서 좌우간에 이게 이제 여름 재해 대책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가 또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잘 대비해 주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인명 피해거든요. 네. 좌우간에 제가 자주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천수를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원인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뭐 자연재해, 여름에 산사태, 뭐 물에 빠져 죽거나 뭐 홍수 뭐 등등으로 사망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거기다 뭐 자살자도 뭐 많고 산재 사고 사망자도 많고 맨홀에 빠져 뭐 사망사 너무 많아요. 뭐 온갖 영역에. 그 자연재난 대비는 아닌데 여름에 폭염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폭염 시에 예를 들어서 주의보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에 20분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게 하고요. 그 제가 당에서 일할 때 제가 지금 그 폭염 피해 사망자 발생한 곳을 내가 어느 업체인지 기억도 나는데 그 말썽 많은 그것도 기억나는데 거기 갔더니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지하에는 환기도 안 되고 막 그 엄청난 열기 속에서 그 일하다 보면 내가 뭐 죽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온열 질환하고 질식 사고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근로감독 또는 근로감독 지도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작업 환경을 지하의 경우는 뭐 온도를 뭐 몇 도 이상 이렇게 할 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나요? 33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에 20분 휴식 부여하고 35도 이상 됐을 때 그 작업을 혹석이 연례 10도 17시까지 작업을 조정하게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돼가 사망하는 곳이 맨날 사고 나던 데서 맨날 또 나오고 그러죠. 고개 사업장과 뭐 뻔하잖아요. 건설, 조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뭐 배송하는데. 밀폐 공간, 그다음에 배송 노동자들도 어려워서요. 이동 노동자들 쉼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제도 개선해가지고 만약에 폭염 때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건설업 같은데 공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주처에서 별도의 지체 상금을 물게 하는데 이번에 법 개정에서 폭염도 사유로 건설 공기 연장의 사유로 해서 지체 배상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명간 20대 건설업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확산. 예를 들면 공공 영역에서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으로 하면 민간도 가능하긴 할 텐데. 공공 영역에 관한 거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의무 부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 꼭 법 없어도 돼요. 네, 공공 부분에서는 특히 온열 질환이 그건 뭐 지침으로 해야 되고 무슨 뭐 발주
무슨 뭐 지침이나 뭐 아니면 뭐 영화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네, 공공에서부터 뭐 공공 부분 이렇게 하고 민간 부분까지 적용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죠. 네. 경찰은 이 교통사고 사망도 지금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입니까? 그 작년에 2,549명입니다. 예.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긴 한데 예, 줄어드나? 그 과거에는 5,000명까지 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 거의 밑에였었는데 지금은 OECD 38개국 중에 한 중간 정도. 아, 중간 정도? 예, 예. 어쨌든 교통사고 사망자도 많이 줄긴 했는데 역시 좀 많이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도 줄여야 되고 자살자 우리 총리님 뭐 많이 노력해서 줄어들긴 했는데 어떤 자살 또 행락철 사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런 거. 예. 저 여름철에 놀러 가서 사망하는 거. 이거 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들 잘 관리할 텐데. 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그 뻔하거든요. 맨날 빠진데 빠져 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던데 어디에 계곡에 가면 딱 사람 빠져 죽는 데 있어요. 그럼 거기- 위험 지역에는 이 저 구명조끼를 안 입고 못 들어가게 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름 한철을 그냥 좀 우리 뭐 몇 조원씩 들여가지고 저 지원금도 지급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그 생산적 공공 서비스 일자리 아닙니까? 이런데 예산 좀 들여가지고 여름에 그 사람 많이 빠져 죽는 데는 아예 감시원들을 좀 증원해서 네. 좀 관리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네, 될까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늘려가지고는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결과를 꼭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신경 쓰면 줄어요, 진짜. 예, 예. 방치하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저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도 관리 잘해야죠. 제대로 근무할 사람들로. 어쨌든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고든 자살이든 어쨌든 뭐 피해 이런 일로 죽는 인원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적으로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공직자들은 작은 신 같은 존재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 목숨을 살리고 주고 한다니까요. 네, 어쨌든 준비 잘하셨는데 잘 해두시고 어쨌든 교통사고, 산재, 자살 아니면 뭐 어떤 기타 사고 이런 거 최대한 줄여봅시다. 범죄 피해도 줄여보고요. 네. 네, 앞선 보고들은 다 원안대로 접수하고요.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 요청 예산처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7년은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로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국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안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에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금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간 평가단이 평가 중이며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요구서를 한창 작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정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각 부처 역점 사업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빠짐없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3월 말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드린 지출 구조 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지닌 각 부처가 우리 부처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에 각별히 임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년 최초로 공식적 목표를 제시한 의무 지출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입법 조치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금년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 사업은 15% 이상 감액, 폐지 판정 사업은 실제 폐지 등 평가 결과를 충실히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7개 사업에만 시범 도입하였던 지방 우대 원칙을 2027년부터는 행안부의 지방 우대 지수 등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이미 심혈을 기울여서 각 예산 요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청 사항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지출 구조 조정 우수 부처에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부처별 지출 구조 조정 실적은 대국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기획처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지만 한번 시작하면 이제 거기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없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민원도 생기고, 막 정치적 압력도 생기고, 새로 주어서 새로 시작해서 즐거운 것보다 없어져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게 훨씬 강도가 세죠. 이게 실제 없애기 어려운데 지금 세상도 많이 변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저효율.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뭐 90이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이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물론 이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근데 좀 과감해야 됩니다. 이제 기회는 올해밖에 없어요. 작년에 사실 우리가 뭐 예산 편성을 사실상 못한 거고 이미 뭐 끌려가서 올해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내년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 부처청에서 그리고 민원이나 뭐 이해관계자들의 항의나 반발이나 상당히 있을 건데 냉정하게 해야 돼요. 거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안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잠깐만 더 얘기할 게 한두 개만 있어요. 지금 산불 시즌은 거의 지나가죠. 네, 5월 15일까지입니다. 5월 15일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녹음이 좀 우거져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고, 네. 그다음에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녹음이 우거졌는데 이제 최근에 그 산불 발생 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녹음이 우거져서 산불이 대형화될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저기 말해도 돼. 저는 원래 뭐 일이 잘 될 때 말 잘 안 하거든요. 이비방정이라고 일이 혹시라도 또 말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될까봐 말을 안 하는데, 여하튼 올해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고 끝난 거의 유일한 해죠. 네, 2월달에 2건 있었고요. 대형으로 확산되지 됐습니까? 그런 건 없었잖아요. 100헥타가 대형 기준인데 100헥타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산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농축산부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뭐 행안부도 소방청도 다들 애쓰니까 산불 발생 건수는 평년만큼 생겼더군요. 보니까 작년이 좀 적었는데요.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10년 대비로 보면은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줄었고, 하여튼 산불 건수가 그렇게 대폭 준 것 같지는 않은데도 줄인 것도 잘한 거고, 또 산불이 발생해서 대형으로 확산되지 않게 한 것도 사실은 조기 과잉 진압에 가까울 정도로 조기 대응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피해도 산림 피해도 줄어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눈에 띄는 성과라서 우리 행안부에서 저 과감하게 좀 포상하든지 해주십시오. 네, 그 15일 끝나면 하겠습니다. 끝나면. 네네. 이제 내가 좀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그 사이에 또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입이 방정이잖아 원래. 다행히 어제 오늘 비가 조금씩 내리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정말 고생했어요. 한겨울 작년 11월부터 그냥 노심초사했는데 다들 다 일선 공무원들까지 다들 애쓴 바람에 꽤 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경계에서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의 업무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텐데 하여튼 제재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포상, 격려, 승진, 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포상 예산은 얼마나 충분히 확보해놨어요? 각 부처에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가끔씩 들려서. 네, 그 일반적인 포상은 제가 알기로 인사혁신처. 아 그래요? 예. 지방 정부들 포상도 잘하는 데 있으면 좀 골라서 해야 될 테고요. 하여튼 인사혁신처 담당이에요? 예산이나 포상할 금액 예산들은 좀 있는가? 죄송합니다. 각 부처의 그 예산이 좀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제 관련한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 대한 포상 대상 선정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행안부는 관계없이? 네네. 아 그래요? 앞으로 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각 부처에서도 하시고 기재부 소관인가요? 어쨌든 예산 포상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성과 내면 과감하게 포상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산불 대형 산불 막은 것만 해도 얼마나 국가 예산을 아낀 거예요. 맞습니다. 산불이 나서 그거 진압하는데 진압하고 몇 조씩 가는데 산불을 줄여놓으면 엄청나게 지금 큰일한 거예요. 작년에 비교하면 정말로 잘한 거죠. 예산을 수조 원을 아꼈을 겁니다. 예산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예산처예요? 여기도 별로 힘 없구나. 예산처. 예. 뭐 이미 이제 각 부처별로 뭐 과거에 비해서 보니까 막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연일 이렇게 또 강조하시고 국민들도 관심 많은 만큼 적정 소요를 저희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그러십시오.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아끼지 말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성과낸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포상하고 휴가도 주고 격려도 하고 예를 들면 인사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제대로 배려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잔소리 같아서 미안한데 이것도 어디 기사에서 내가 봤는데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죠. 유턴 기업들한테 7,700억을 지원했는데 절반도 안 돌아왔더라.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턴 제도의 실효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좀 간담회도 갖고 방안을 제가 지금 새롭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지방 비수도권으로 가는 기업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정비해서 조만간에 보고 드리도록. 근데 유턴 한다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안 들어오면 사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회수를 합니다. 하게 됩니다.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돌아왔다는 건 떼먹겠다는 뜻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거나 돌아온다는 취지에서 그럼 다 그런 환수예요? 예. 근데 뭐 회사가 망해가지고 환수 못한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 관심은 그런 취지보다 좀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악용되는 걸 최소화하고 또 필요한 정책이니까 부담을 감수하고 시행을 해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각 부처청이 관할하는 업무 중에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안 생기게 해야 되고 더 나은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각 부처청에서 좀 발굴도 하고 시정도 하고 좀 하라고 지금 몇 달 전 얘기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런 거 누락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상록수 무슨 뭐 저건가 그것도 뭐 알고 있었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혹시라도 있는지 잘 챙겨보십시오.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야당이 지적하거나 국감에서 지적을 하거나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시민단체가 지적하거나 민원에서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걸 사실은 그 일선 공무원은 다 알고 있어요. 말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말하게 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뭐 더 이상 깔 게 없는 정부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